모두 바닥에 엎드려. 평범한 토요일 오후, 시카고의 한 카페에 갑자기 날카로운 외침이 울려 퍼지며 순식간에 긴장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두 남자가 카페로 불쑥 들어오더니 총을 꺼내며 외친 소리였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카페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민호 변호사와 다음 주 재판을 앞두고 마지막 전략을 논의하던 중이었어요. 커피 한 잔과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 사이에서 차분히 대화를 나누던 순간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호를 찾으려고 주변을 살폈지만 그가 보이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가 나를 두고 도망친 걸까? 1년간 함께 일하며 특별한 사이가 된 사람인데. 하지만 총구 앞에서는 누구나 자기 목숨이 먼저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김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 카페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리노이주의 작은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던 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비극적인 사건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작은 마을에서 저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이 특별했죠. 아버지는 마을의 경찰관이었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두 분 모두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퇴근 후 항상 저를 안아주시며 하루 일과를 물어보셨죠. 그때의 행복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웃들과도 매우 가까웠습니다. 주말이면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렸고 이웃집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죠. 특히 옆집에 사는 소연 아주머니와 그 가족은 한국에서 이민 온 분들이었는데 어머니와 특히 친했어요. 소연 아주머니는 맛있는 김치와 불고기를 자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준비해둔 간식이 테이블 위에 있었고 저녁에는 가족이 모여 하루 일과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경찰관으로서 겪은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셨고 어머니는 학생들의 귀여운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셨죠. 봄이면 앞마당에 꽃을 심고 여름에는 뒷마당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위해 가족 여행을 떠났고 겨울에는 눈사람을 만들며 놀았죠. 계절마다 특별한 추억이 있었어요. 10살 생일에는 아버지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자전거였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반짝이는 빨간색 자전거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범죄율이 낮고 모두가 서로를 알고 지내는 곳이었어요. 아버지가 경찰관이었기에 더 안전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 속에서도 저는 미세한 불안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어떤 직감 같은 거였죠. 12살이 되던 해봄, 마을의 연례축제가 열렸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중앙공원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게임을 즐겼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을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했죠. 어머니가 몇 주간 저와 함께 연습한 노래를 부르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마치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을 때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표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날의 저녁, 저는 알 수 없었죠. 그것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축제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축제 다음 주 토요일, 소연 아주머니 집에서 이웃들을 초대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소연 아주머니의 남편이 승진을 했다고 해서 축하해주는 자리였어요. 마당에는 이미 여러 이웃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소연 아주머니의 딸과 함께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어른들은 테라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바비큐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죠.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정문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늦게 도착한 손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여성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본능적으로 소연 아주머니의 딸의 손을 잡고 뒷마당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였어요. 낯선 남성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뒷마당에서도 그 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테라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고 아버지는 즉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관으로서의 본능이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 직후 총소리가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연속된 총성에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소연 아주머니가 뒷마당으로 뛰어와 저희를 안으며 창고 쪽으로 데려갔어요. 움직이지 말라며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테라스의 상황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흩어져 도망치고 있었고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막 소리치려는 찰나 소연 아주머니가 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총소리가 울렸어요. 어머니도 쓰러졌습니다.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잊었어요. 소연 아주머니의 소나기를 빠져나와 뛰쳐나가려 했지만 그녀는 저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창고 안에서 저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소연 아주머니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성은 마을에 살던 중국계 미국인 남성이었어요.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약물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었고 그날 파티에 온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했다더군요. 총기를 들고 파티장에 난입한 그는 아무런 경고 없이 사람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해 5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남성도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소방관들이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이미 현실과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소연 아주머니의 품에 안겨 무의식적으로 흐느끼고 있었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저는 부모님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저 악몽이길 바랐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2살의 저에게 세상은 갑자기 너무나 거대하고 무서운 곳이 되었어요. 두려움과 상실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무도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죠. 병원에서의 그 밤 이후로 제 삶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친척이라곤 멀리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할머니밖에 없었는데 할머니는 이미 고령이셔서 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셨어요. 임시로 소연 아주머니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소연 아주머니와 그 가족은 최선을 다해 저를 돌봐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말수가 적어졌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두려웠죠. 모두가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연 아주머니가 한 남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우 아저씨라고 하셨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정우 아저씨는 소연 아주머니의 사촌이었어요.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의 사고 소식을 듣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정우 아저씨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분이셨어요. 첫 만남에서 그는 제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가끔 미소를 지어주셨죠. 당시 저는 모든 어른들을 경계했기에 그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정우 아저씨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른들은 모두 괜찮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말했지만 정우 아저씨는 조금 다르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그는 제 상처를 인정해 주었고 그것이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우 아저씨는 일주일에 2번씩 소연 아주머니네 집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일을 했죠. 가끔 제게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저는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정우 아저씨가 저에게 함께 살아보는 건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의 집은 작지만 제 방은 따로 마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제안에 솔직히 저는 두려웠어요. 낯선 사람과 산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소연 아주머니네 집에서도 계속 머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동의했어요.
정우 아저씨의 집은 시카고 교외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작은 주택이었지만 아늑했어요. 정우 아저씨는 약속대로 제게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얀 벽지에 푸른색 커튼, 그리고 작은 책상까지 있었죠. 창문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이더군요. 처음 몇 주는 어색했습니다. 정우 아저씨와 저는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왔고,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만 있었죠. 정우 아저씨는 항상 저녁을 사왔는데 한국 음식이 많았어요. 불고기, 김치찌개, 비빔밥.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그 맛에 익숙해졌습니다.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정우 아저씨는 여러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도 여러 번 다니셨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을 하기도 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에 무관심했어요. 여전히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악몽에서 깨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꿈에서는 그날의 악몽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사방이 피투성이었죠. 정우 아저씨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에게 기대어 울었어요. 모든 슬픔과 두려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정우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안아주었죠. 그날 이후로 저희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정우 아저씨는 주말에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어요. 박물관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때로는 그저 공원에서 산책을 했죠. 그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입양이 최종적으로 승인된 날, 정우 아저씨는 제게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은으로 된 작은 목걸이였는데 펜던트에는 한글로 희망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항상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정우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제 이름도 에밀리 김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정우 아빠와 함께 산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몇몇 친구들도 사귀었죠.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긴 했지만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우 아빠의 사무실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갑자기 파업으로 휴교가 되어서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었죠. 정우 아빠의 사무실은 시카고 다운타운의 작은 빌딩에 있었어요. 정우김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한국인들이 여럿 앉아 있었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부터 젊은 부부까지 다양했습니다. 정우 아빠는 그들을 한 명씩 상담실로 데려가 이야기를 나누었죠. 저는 리셉션 구역에 앉아 책을 읽으며 기다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정우 아빠와 저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의 일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정우 아빠는 주로 한국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 법적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민 서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 차별을 당한 사람들,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놀라웠던 것은 그가 상당 부분의 사례를 무료로 맡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의뢰인들에게만 비용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정우 아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간단히 대답해 주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정우 아빠의 사무실에 갔어요. 때로는 단순히 그의 일을 구경하기 위해서였고 때로는 작은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간단한 번역을 도와주곤 했죠. 정우 아빠의 의뢰인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임금을 체불당한 한국인 노동자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고 법적 권리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정우 아빠는 그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고 결국 모든 노동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정우 아빠를 보며 저는 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변호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저는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마음속 깊이 저도 정우 아빠처럼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 아빠에게 그 생각을 말했을 때 그는 무척 기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지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길은 쉽지 않으며 많은 공부와 인내가 필요하지만 내가 정말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법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정우 아빠는 가끔 간단한 법률 용어나 개념을 설명해 주었고 여름방학에는 그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도 생겼죠.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는 명문 대학들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정우 아빠의 모교인 시카고 대학 법학과 예비과정을 선택했어요.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하셨어요. 내 부모님이 나를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는 그의 말에 저도 울컥했죠. 오랜만에 친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정우 아빠에 대한 깊은 감사함도 느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대학 생활은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많은 과제와 시험,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의 경쟁.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 아빠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법학 전문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정우 아빠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즉 제 할아버지께서 쓰셨던 만년필이었어요. 한국에서 법관으로 일하셨던 할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펜으로 많은 정의로운 판결문을 쓰셨고 이제 내가 그 전통을 이어가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만년필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비록 혈연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김가문의 법률 전통을 잇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책임감이 저를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죠.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졸업 후 저는 여러 대형 로펌에서 오퍼를 받았어요. 연봉도 높고 특전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정우 아빠의 작은 법률 사무소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죠.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고 교수님들은 제 잠재력을 낭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정우 아빠처럼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는 주로 대기업이나 부유한 의뢰인들을 위해 일하게 될 테니까요. 물론 금전적으로는 희생이 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첫 사건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 3명의 사례였습니다. 그들은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한국인 사업자에게 속아 불법적으로 일을 했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학생 비자로는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한 사업자의 비윤리적 행태였죠. 저는 그들을 위해 밤낮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모았습니다. 관련 법규를 연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법적 논쟁을 준비했죠. 재판 당일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첫 재판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우 아빠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저희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유학생들은 체불된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어요. 정우 아빠의 자랑스럽다는 한마디가 저에게는 어떤 상이나 보상보다 값졌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주로 이민자들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건들을 맡았어요. 불법 체류자의 추방 문제, 이민 비자 문제, 직장에서의 차별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 저는 큰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시카고 교외의 한국인 마트에서 일하던 3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과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죠. 대부분 불법 체류자이거나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으며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고 초과 근무 수당도 받지 못한 상태였죠. 이 사건은 제게 큰 도전이었어요. 상대는 시카고에서 세계의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영향력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불법 체류자들을 이용해 위협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6개월간의 긴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마트 주인에게 체불임금 지급과 함께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했어요. 또한 노동자들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덕분에 저희 사무소는 더 많은 의뢰인을 얻게 되었어요. 정우 아빠와 저는 이제 서로에게 동등한 파트너가 되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사무소는 점점 커졌습니다. 몇 명의 젊은 변호사들이 합류했고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국 이민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죠. 일한 지 5년째 되던 해, 저는 미국 내 아시안 변호사 협회에서 올해의 젊은 변호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정우 아빠 눈에 맺힌 자랑스러운 눈물을 본 순간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 있으며 그분은 저에게 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알려주셨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는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정우 아빠와 함께 낚시를 가거나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며 여유를 즐기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 새로운 변호사가 합류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민호라는 젊은 변호사였죠. 정우 아빠가 그를 추천했다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리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동료가 오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민호 변호사가 사무실에 합류하기로 한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하고 커피를 준비하면서 민호 변호사가 어떤 사람일지 생각했어요. 아마도 50대쯤 되는 경험 많은 무뚝뚝한 한국 남자일 거라고 상상했죠. 하지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민호라고 소개했죠. 민호 변호사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어요. 그의 한국식 인사에 저도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우 아빠가 가르쳐준 한국 예절이었죠. 그 순간 민호 변호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아는지 물었고 저는 정우 아빠가 조금 가르쳐 주셨다고 대답했습니다. 민호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의 미소가 왠지 마음에 들었죠. 그날 오전 저는 그에게 사무실을 안내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민호 변호사는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었고 간간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의 법적 지식과 분석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정우 아빠의 제안으로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한국 식당에 갔는데 민호 변호사는 제게 한국 음식의 이름과 먹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친절함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어요. 식사 중에 민호 변호사의 배경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일했다고 해요. 하지만 기업 법률의 회의를 느껴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정우 아빠의 제안으로 시카고로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대형 로펌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지만 정우 아빠가 하시는 일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이민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공감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꼈죠. 그날 이후로 민호 변호사와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점심도 자주 같이 먹었어요. 때로는 퇴근 후 간단히 저녁을 먹으며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민호 변호사는 한국법과 미국법 모두에 해박했어요. 특히 국제법과 이민법에 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죠.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어와 영어 모두 유창했기 때문에 한국 이민자 의뢰인들과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희는 중요한 사건을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북부에 있는 한국인 음식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과 임금 체불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대부분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이었고 일부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민호 변호사와 저는 현장 조사를 위해 공장 근처로 갔어요.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공장 건물은 낡고 황폐해 보였어요.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노동자들과 만나기로 했죠. 그들이 공장 내에서 만남을 갖는 것은 위험했으니까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역력했어요. 민호 변호사는 부드러운 한국어로 그들을 안심시켰고 저는 영어로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분노를 느꼈어요. 하루 14시간 노동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 안전장비 없이 위험한 기계를 다뤄야 하는 현실. 이런 일이 미국에서, 그것도 제가 사는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고 민호 변호사는 자신의 우산을 함께 쓰자고 했습니다. 그의 우산 아래로 들어가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우리의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웠죠. 빗소리만 들리는 침묵 속에서 저는 그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상쾌하면서도 따뜻한 향이었어요. 차까지 걸어가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또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감정이었어요. 설렘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저는 민호 변호사를 동료 이상으로 의식하게 되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민호 변호사가 말할 때마다 그의 입술 모양에 집중하게 되고 그가 웃을 때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정우 아빠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호 변호사에 대한 제 감정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일과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우 아빠는 어떤 균형이든 내가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것이라며 다만 사람과의 연결, 그 깊은 감정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 큰 용기가 되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민호 변호사와의 관계를 조금 더 개인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그의 커피 취향을 기억해 아침마다 커피를 준비한다거나 퇴근 후 가끔 저녁 식사를 제안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었죠. 민호 변호사도 제 관심에 자연스럽게 호응했어요. 그는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었고 때로는 주말에 시카고의 명소를 함께 방문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민호 변호사와 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였다가 친구가 되고 그리고 어느새 저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워낙 바쁜 일정 때문에 정식으로 데이트라고 부를 만한 시간을 갖기는 어려웠지만 틈틈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한 번은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중 민호 변호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저를 불렀어요. 잠깐 와서 무언가 보여주고 싶다고 했죠. 창밖으로 보니 시카고의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민호 변호사는 이런 맑은 밤에는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를 찾곤 했다며 그게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방법 중 하나였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옅은 그리움이 묻어나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의 과거, 꿈, 두려움, 모든 것을요. 저는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우 아빠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호 변호사는 언젠가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서울의 모든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주겠다고 했죠. 그 약속은 단순한 제안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함께 계획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그날 이후로 저희는 서로에게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민호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삶, 법대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미국으로 오게 된 결정적인 순간들에 대해 들려주었어요. 저 역시 제 어린 시절의 비극과 정우 아빠에게 입양된 과정,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민호 변호사가 저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어요. 한국 음식을 직접 요리해주겠다고 했죠. 그의 아파트는 깔끔하고 미니멀했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풍경화가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한국어와 영어 법률 서적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호 변호사는 요리하는 동안 저에게 한국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사였지만 멜로디는 아름다웠어요. 그의 요리 솜씨도 제법 훌륭하더군요. 김치찌개, 잡채,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모두 맛있었죠. 식사 후 저희는 와인을 마시며 테라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카고의 야경이 펼쳐진 가운데 민호 변호사는 가만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열린 아시안 변호사 협회 행사에서 제 수상 연설을 들었다고 고백했어요. 제가 말하는 정의와 평등에 대한 신념, 그 진정성에 감동받아 그때부터 저와 함께 일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테라스에서의 첫 키스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달콤하면서도 설레는 순간이었죠. 그 후로 민호 변호사와 저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서로에게 진지한 프로 변호사 파트너였다가도 가끔씩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손가락이 스치는 순간들에서는 설렘이 있었죠. 정우 아빠에게 저희 관계를 알렸을 때 그는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대요. 그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죠. 정우 아빠의 축복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과 사랑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할 시간을 만들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저희는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무실에서 함께 먹는 저녁 식사, 주말 아침에 조용한 커피 타임, 가끔씩 시간을 내어가는 짧은 여행들. 민호 변호사는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그는 제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고 가끔씩 찾아오는 악몽의 밤에도 항상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한국 문화와 언어를 더 배우려고 했죠. 이를 통해 함께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저희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콜롬비아 난민 가족의 추방을 막기 위해 밤새 준비한 적이 있어요. 법원에서 승리했을 때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의 행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물론 가끔은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법적 전략이나 사건 해석에 있어 다른 시각을 가질 때가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그런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에게서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때로는 격렬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데이트는 대부분 집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함께 보는 일이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외출할 에너지가 없는 날이 많았거든요. 민호 변호사는 종종 한국 영화를 추천해 주었고 저는 미국 클래식 영화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영화를 보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갔죠.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민호 변호사가 자신의 아파트 열쇠를 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 아파트 열쇠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공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은 관계의 진전을 의미했죠. 함께한 지 1년이 되던 날, 저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긴급한 사건이 들어왔어요. 한국 유학생이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부상을 입고 부당하게 구금된 사례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행동에 나섰고 저녁 식사 계획은 취소해야 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1주년 기념일은 경찰서와 구치소를 오가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유학생을 석방시키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렇게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기념일이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런 것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평범하지만 특별한.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였죠. 민호 변호사와 저는 며칠 후 있을 중요한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카페는 사람들로 꽤 붐볐습니다. 대부분 노트북을 펴고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어요. 저희는 구석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증인 신문 전략을 구상하며
법적 선례를 찾고 있었죠. 따뜻한 라떼 한 잔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두 명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급하게 들어온 손님들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남성이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모두 바닥에 엎드리라고 소리치며 무서운 기세로 협박했죠. 카페 안은 긴장과 공포로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아래로 숨기 시작했어요. 저도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호 변호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순간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어요. 민호가 저를 두고 도망친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 제 가슴이 찢겨나가듯 아파왔어요. 저는 주변을 살피려 했지만 그 순간 강도 중 한 명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움직이면 쏘겠다며 지갑을 내놓으라고 위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며 저는 민호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변을 살폈죠.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어요.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고 강도들은 점점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한 강도가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금고를 열라고 소리쳤어요. 그 직원은 겁에 질려 매니저만 금고를 열 수 있고 매니저는 지금 자리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도는 분노하며 무기를 들고 무섭게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눈을 꼭 감았어요. 어린 시절 경험했던 총소리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 주방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변호사였어요. 그는 두 손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강도들이 그를 향해 총을 겨누었어요. 민호 변호사는 자신이 이 카페 매니저의 남동생이라며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민호 변호사는 강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모두가 무사하게만 해주면 금고에 있는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강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호 변호사를 주방 쪽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그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정말 금고를 열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몇 분이 지났지만 시간이 영원히 멈춘 것만 같았어요. 갑자기 주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남성의 비명 소리. 그 순간 카페에 남아있던 강도가 주방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 틈에 카페 안의 사람들이 문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민호를 두고 갈 수 없었어요. 주방으로 향하려는 찰나 총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몇 초 후 민호 변호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작은 상처가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는 제게 달려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은지, 다치지 않았는지 물어보는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도감과 공포, 그리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민호 변호사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자 즉시 행동에 나섰던 거였어요. 그는 주방으로 가서 비상벨을 눌렀고 주방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주방으로 오도록 유도한 것이었죠. 주방에는 뒷문이 있어 직원들이 탈출할 수 있었고 경찰에 연락할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주방에서 강도 중 한 명과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민호는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한국 특전사 출신으로 이미 특수훈련으로 단련된 몸이었죠. 이 정도 위험 상황에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대처할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차분한 대응과 놀라운 상대 제압 능력 덕분에 상황은 일순간에 역전되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어느 정도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심각하게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저희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늦은 밤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민호 변호사의 집에서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 그가 사라졌을 때 나를 두고 도망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단 1초였지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을 미안해하며 저의 진심을 전했죠. 민호 변호사는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하지만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이 사람이 제 인생의 동반자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는 함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거예요. 카페 사건은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언제든 위험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망치는 대신 맞서 싸우고 두려움에 굴복하는 대신 용기를 내는 선택을. 정우 아빠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부모님을 잃었던 그 끔찍한 날, 저는 세상의 잔인함을 배웠어요. 하지만 정우 아빠와 함께한 시간을 통해 저는 희망과 사랑, 그리고 정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민호와 함께 저는 새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미래를요. 우리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서로가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어린 시절에 비극이 없었다면 저는 정우 아빠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변호사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민호도 만나지 못했겠죠. 삶의 어두운 순간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한다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어느 한국인의 따뜻한 연민과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렸다는 사실에 마음이 울컥해지네요. 여러분의 마음도 댓글로 함께 표현해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